신백훈 정의각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오정근 자유시장 연구원장님의 글이 문재인 흑서 제4편에 있습니다. 문재인 흑서는 전국민 필독서, 전국 가정 필수 소장 도서입니다. 10권 이상 구입 증정하기 운동 중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동참 바랍니다. 신백훈 박사는 낭송으로 저자별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파하시어 나라를 구합시다. 네, 광기에 아주 흉포한 광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문재인의 흑서, 경제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 경제의 총체적 붕괴, 자유시장 경제연구원장이시며 정말 자유우파의 수호자이신 오정근 원장님, 의병이 존경하는 오정근 원장님의 글입니다. 바른 언론 시민행동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고, 오정근 북콘서트를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병 신백훈이도 이 북콘서트 모임에 참가하면서 정말로 아주 좋은 교양 도서를 많이 읽게 되는, 그리고 발제도 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오정근 원장입니다.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참사. 문재인 정부의 좌파 이념에 치우친 경제 실정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이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약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입니다. 문정부 들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 범위 확대, 성과급 폐지와 연공급 제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앗아가고 대신 취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친노동이라기보다는 친노조 정책, 친노조죠, 노조. 근로자보다는 그 노조라고 하는 패거리들의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이 기업이 지급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 16.4% 급등한 후에 2019년 다시 10.9% 상승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었다. 최저임금 인상 뒤에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는 이 책을 꼭 구입을 해서 독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입니다. 회원국 대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숙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봉 4천만 원이 직장인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부담과 근로자가 받는 소위 최저임금 간의 괴리가 너무 커 갈등이 불씨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업 범위를 놓고 경론을 벌인 끝에 매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입니다. 중에 최저임금의 7% 초과분만 포함하도록 하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서 상여금은 대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만 도입하고 있는 주휴수당은 하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5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다. 주휴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8년 최저임금 시급
9,045원은 일본의 8,497원, 미국의 8,051원보다도 많다. 일본, 미국보다도 그냥 많습니다. 이게 얼마큼 엉터리한 겁니다. 물론 일본과 미국이 최저임금에는 한국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숙직비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2배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런 가운데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한국의 일자리 재앙을 초래했다. 이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누가, 자, 국민 여러분, 본인이 자영업자라면, 사장이라면 되게 많이 고용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주휴수당 포함 이게 그래프도 이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이 급등으로 2017년 31만 6천 명 등 보통 30 내지 40만 명씩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8년 9만 7천 명으로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초래되고 분배 구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시작한 후 산업별로도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크게 감소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의 직격탄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의 중요한 허리인 제조업에서도 수만 명 감소한 반면 농림업에서는 증가해 2016년까지 감소하던 농립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농업화의 기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농림업 부분에서 각종 자원이 증가하고 불안전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 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위 20%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하위 20% 가구는 2018년 1분기 중에 월 수입이 47만 3천원으로 2017년 4분기에 68만 1,000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 지원금 등 외부 보조금 59만 7천원을 보태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 보조금이 임금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배급사회가 도래했다는 비난. 배급사회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닌데 비난도 등장했다. 이처럼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 분배 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임금이란 생산성에 맞게 증가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노조 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정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7명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이 9명, 여기 경총이 3명, 중소기업중앙회가 4명, 소상공인연합회가 2명, 그래서 9명이고 근로자위원은 9명인데 한국노총에서 5명, 민주노총에서 4명으로 공익기업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게스팅 보트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친노동성향, 친기업성향, 중립성향의 인사들 중 어느 비중으로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근로자위원 9명은 2천만여 근로자 중 약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결정에 따른 대표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취업되어 있는 그룹이고 대부분 상위 고연봉자들이기 때문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점은 기업의 지급 부담 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일자리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참사.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 52시간 근로 도입을 통해 2022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707시간보다 300여 시간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국이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종전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연장근로도 일주일에 12시간을 허용했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이 초과 근무가 가능했다. 이렇게 되면 총 근로시간이 68%가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최대 16시간 할 수 있었던 초과 근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고 50에서 299인 고용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고 5명에서 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 6천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임금 지급 부담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판매와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마저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유지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나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12조 원을 넘는 가운데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영세사업장 위주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업종별로는 비용 부담이 60%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시간당 임금과 판매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이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고 생산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2019년 10만 3천 개, 2020년 23만 3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은 긴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이 낮은 나라로 유명하다. 노동 생산성은 흔히 노동자 한 명이 한 시간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로 나타내고 있다. OECD는 2017년 기준 조사 대상 22개국 중 한국은 17위 17번째로 낮은 나라로 보고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차량 한 대당 평균 생산시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현대차가 26.8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24.1시간, 24시간, 포도는 21.3시간, GM은 23.4시간보단 한국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했다. 그만큼 생산성이 낮다 이 말이죠. 선진국보다도. 이처럼 낮은 노동 생산성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부응에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이다. 탄력 근로제 도입 여부도 문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게 해주는 제도다. 2018년 7월 1일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협상을 거듭해 왔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연중 일감이 고르지 않고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 제도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를 대폭 축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 개정안에서 특례 업종을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5종 5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휴가철이나 공휴일에 손님이 몰리는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이나 24시간 근무 환경이 필수적이거나 대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은 특례 업종에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을 길게 잡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은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미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또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감소 우려가 크다. 주 52시간 제도 도입이 장시간 근로 감소로 근로자의 워라밸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워라밸,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임시 일용직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쓰리잡을 뜨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일용직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다 보면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5월 17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핵심은 기업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 지원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도록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 근로가 사라진 만큼 줄어든 근로자의 임금도 1인당 월 40만원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지원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책이 실패가 발생하면 재정을 풀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한 데다 재원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년간 4,700억 원이 들어가는 대책의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고용보험기금 중 청년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으로 2017년 한 해에만 3조 1,700억 원을 지출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총 지출과 수입 추이를 보면 2016년 수입 10조 2,442억 원, 지출 8조 8,672억 원, 적립금 9조 5,850억 원이었으나 2018년 수입 10조 7,696원 지출 11조 5,778억 원, 2019년 수입 11조 8,683억 원, 지출 13조, 2024년 수입 14조, 지출 21조 등 수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방만한 지출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22년은 적자 규모가 거의 4조 원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에 현 정부는 실업급여도 대폭 늘리고 있다. 하루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이 2016년 43,416원이었으나 2018년 54,216원, 2019년
6만 120원으로 올렸다. 2023년에는 6만 1568원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고갈이 심화되면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2019년 10월부터 1.6% 인상한 후 다시 2022년 7월부터는 1.8% 인상했다.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인상은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고용 저하 요인, 누가 채용을 안 하려고 그러죠. 고용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땜질식 처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문재인 참 아주 나쁜 짓입니다. 네. 자, 왜곡된 일자리 통계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좌파들의 자화자찬. 좌파들의 거짓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통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경제 분야에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된 통계를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정책을 잘난 것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네, 이게 이렇게 우리 오정근 정말 용감한 지식인들이 이렇게 한 거를 우리 국민은 책이라도 이 문재인 흑서 이 책이라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잘못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고 코로나19 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회에 내놓은 2020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보고서 답변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이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야심차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즉 주 52시간제 비탄력적 강행,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터무니없는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파괴시켰다.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30만 내지 40만 명 증가해오던 전년 동기 취업자 증가폭이 2018년에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의 파장으로 9만 명, 이게 10만 명도 깨진 겁니다. 줄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책을 안 읽으면 모르죠. 이런 책을 써주신 우리 지식인들이 감사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고용 사정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세금 주도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단기 일자리는 주로 청년 계층과 노인 계층에 집중되었다. 노인 단기 일자리는 2018년에는 51만 명, 2019년에 61만 명, 2021년에 74만 명으로 지속 늘어났다. 2021년에는 80여만 명을 넘었다. 이게 단순한 일자리, 이게 완전 통계 조작 아닙니까? 사기다, 사기. 현금 지급성 복지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이 의원의 말처럼 삶의 질을 개선한 일자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년 퇴직한 노장년들에게 최저임금만 탄력적으로 적용해도 주유소의 주유원, 마트의 판매원,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의 경영자문 등 적정한 수준의 임금으로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모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니 노장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주면서까지 채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입건하니 고용주들은 채용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는 벌어서 가게를 영위할 수 있던 노장년들도 이제 월 20만원 내지 30만 불과한 세금 주도 허들의 일자리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 세금은 세금대로 축내면서 노장년들의 빈곤은 빈곤대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단기 일자리는 정부가 8천억 원을 들여 민간에서 단기 일자리 11만 개를 만든다고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 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개 단기 알바, 허들의 일자리뿐이었다. 청년들은 오히려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의 정규직 비율이 16.4%로 급감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넘어 절망적이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되는 고용 통계로 인해 취업자 수만 부풀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다는 내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통계 왜곡. 참 반역자들입니다. 반국가적이며 반국민적입니다. 네. 부동산 분야에서도 황당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2021년 8월 27일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정책실장은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했다. 도무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이 아닐 수 없다. 월간 KB 주택가격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7.2% 올랐다. 서울은 52% 오르고 특히 세종시는 62%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2021년에는 20% 이상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지속되면서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재보선 참패 후에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며 했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2021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마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안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아마도 그동안 터무니없게 상승률이 낮게 조사되어 부동산은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년보다 부동산 문제 언급이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5개월 전 부동산 죽비 발언과는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7월부터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기존 28,360가구에서 46,170가구로 대폭 확대하자 집값 상승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전 정부의 탓인 것처럼 보이는 설명이었다. 주택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6년 72만 6천 채이 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65만 3천 채로 감소한 후에 2018년 55만 채, 2019년 48만 채, 2020 45만 채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은 더욱 심각했다. 장관마저 통계를 왜곡한 주장을 국회에서 하고 있으니 장관이나 정책실장이나 어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좀 오정근 같은 훌륭한 분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 책을 읽기라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공급은 늘리지 않고 강도 높은 억제 대책들이 이어졌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DSER, LTV, DTI 강화, 공시지가 인상과 재산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억제를 위해 가능한 정책들은 총망라하다시피 했다. 2020년에는 임대차 3법도 도입되었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인상률을 5%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며 계약갱신 청구권은 1년에 한 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이게 제도는 법 통과 다음날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제도 기간을 2년간 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21년 공급 확대를 위한 25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공공급과 공공임대 중심으로 인한 민간 참여의 외면으로 효과가 없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 책을 봐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 대놓고 통계를 조작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놓고 통계를 조작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기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정점으로 하락을 지속했다. 경기가 하락하는데도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기 안정화 대책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억제 대책 등 이념 편향 정책에 치우친 나머지 경기를 추락시키는 정책을 연이어 남발하니 경기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금리도 인상되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 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 요인,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순환 요인에 변동해 가는데 앞에 세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순환 요인만을 추출한 경기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를 통해 경기 변동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 과정에서 추세 변화의 갱신 주기를 종전 연간 연 1회에서 반기 연 2회로 주기로 단축했다.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 변동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참 이런 정말 이런 숭악한 겁니다. 숭악한 거. 이런 부분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그래 우리 오정권 원장이 이렇게 분석한 걸 우리 국민들 알아야 돼. 그만큼 얼마나 악독한가 문재인 정부가.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되더니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상승하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나 곧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파괴되면서 분배 구조가 악화되자 이번에는 통계 표본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분배 악화를 감추려는 시도마저 자행했다. 가계 동향조사 표본을 변경해 저소득층 비중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소득 분배 지표인 소득 어분위 배율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9년 가계 동향조사 2차 개편 후에는 연간 데이터 제공을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게 참 얼마나 숭악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기 통계 편제 방식 개편, 분배 구조를 볼 수 있는 가계 동향 조사 표본 변경을 문재인 정부는 서슴없이 자행했다. 서슴없이 자행했다. 일반인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세밀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고 그 결과 정책 결과가 잘못 해석되고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이 잘못 결정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은 소주성 이은 제주성, 한국 경제 붕괴를 자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정말 불길합니다.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인 2019년 5월 국가 채무와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0%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데 국제기구는 60%도 권고하고 있다.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죠. 권고하고 있는 재정통계 매뉴얼상의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한국만의 국가재정법에 의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차이를 모르는 데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한 의무를 지는 국채 발행 등 채무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정부 기능 수행으로 지게 된 공기업이 채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라는 차이점을 알고나 하는지 얘기인지 궁금하다. 2021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일종의 재정 확대 선순환 이론을 제시했다. 재정지출 확대, 경기회복, 세수 중대, 재정지출 추가 확대, 경기회복 가속으로 재정 확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재정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일종의
일종의 재정 주도 성장입니다. 재정 주도 성장 참 아주 희한한 악마들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을 하면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냐를 보는 지표로 흔히 재정 승수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정부 투자 지출은 0.9, 정부 소비 지출은 0.8, 이전 지출은 0.3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식 이전 지출을 1조 원 하면 소득은 3천억 원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소비가 줄고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서 투자자가 위축되는 등 민간 부분의 투자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밀어내기 효과, 즉 구축 효과가 발생해 재정 지출의 소득 증대 효과는 1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이 재정학의 정설이다. 이런 재정학의 정설을 무시하고 재정 확대 선순환이라는 재정 주도 성장 이론을 제시하고 그런 대통령이 언급이 나오면 곧바로 정부 여당은 부랴부랴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한 나머지 2022년 말 국가 채무는 1,000조 원, 2020 국가 채무는 1,000조 원. 이거 국민들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이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한마디로 한국의 국가 부채는 날로 증가해 재정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보였다. 재정이 위기 상황으로 치달으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일어나면서 외환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 위기가 오면 공적 자금으로 회사들과 기업들도 구제해야 하므로 재정은 위기의 마지막 방파제이다. 그런데 재정을 마구 헐어 쓰면 위기가 오는 경우 경제는 속절없이 붕괴되어 실업자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념으로 한국 경제를 붕괴시킨 데 이어 다시 재주성, 즉 재정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정통 재정학에서도 있지도 않은 정책이 실념으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나락으로 내몰았다. 그 결과는 온전히 2030 젊은 세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은 일파만파 안팎으로 거세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입니다. 야, 이 탈원전 정말 이 문재인 정말 이거 엄청나게 책임 물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 32조 원 영업 손실 냈습니다. 2022년. 한전이 전력 구입 금액은 약 88조 원, 전력 판매 수입은 66조 원. 그래서 22조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의 부채는 2020년 193조 원, 23년 206조 원,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59%, 다시 2023년 617% 전망되고 있다. 2018년에 160%에서 이렇게 600%까지 증가가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공기업이 아니면 벌써 문을 닫았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 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전이 2022년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전이 손실액은 25조 원에 달한다. 탈원전으로 인한 타격은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로 인하여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심해졌다. 2022년 기준 발전원별 원전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아워당 원전 52원, 유연탄 157원, 무연탄 202원, LNG 240원, 수력 210원인데 대체 에너지 198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는 경제와 안보도 고려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과 안전만 강조하면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 가장 저렴한 원전을 외면하는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초래한 비용이다. 문재인 집권 기간 이루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2017년부터 2040년까지 47조 원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23년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발표한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보고서에 2022년까지 탈원전 비용으로 22조 원, 그러니까 약 23조 원가량이 원가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3년부터 3년 비용은 24조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으로 예상되는 총 비용이 47조 원, 거의 50조 가까운 것이 문재인 때문에 생긴 겁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한전이 생존 자체가 풍전등화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그러지 않아도 고용 불안, 물가 급등 급등으로 사경을 해먹고 있는 민생과 기업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고민으로 이전된 것이다. 한전 부실 문제는 대내적으로 전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금융시장 불안,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통상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한전 부실은 한전과 발전 공기업, 민간 발전사 부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전력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송전, 배전 등 전력망에 대한 투자 부실은 블랙아웃, 대정전을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키우고 반도체, 철강, 정유 등 제조업 기반의 전력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경기 용인에 새로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 4기에 해당되는 4기가와트 규모 생산 설비와 송배전망이 필요하지만 투자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한전은 빚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 들어 한전이 19일까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9조 원가량으로 남은 기간 작년처럼 발행이 이어진다면 2022년 말에 이어 또 한 번 회사채 한도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채권 시장에 공기업이 우량채가 자금을 몰아가면서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하기도 어려워진다. 다른 전략 산업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SK그룹이 배터리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으나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산원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마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대출을 외면해 설비를 제때 확충하지 못할 경우 중국 등 경쟁국에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생산 단가 대비 값싼 전기요금이 국제통상 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생산 단가보다 낮은 전기료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상계 관세 같은 통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움직임이 미국 쪽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2023년 들어 미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문제 삼아 현대제철 후판에 무역 보복 조치 0.5%의 상계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아직도 거대 야당은 재생에너지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정책도 이제는 이념보다는 경제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2021년 5월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여러가지 면에서 어안이 벙벙하게 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을 2018년에 23%인 원전을 2050년 6.1% 대폭 축소한다. 2018년에 6.1% 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에 7.8% 가져가는 것이 참 정말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2018년에 각각 41.9, 26.8%인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은
2050년에 모두 제로가 되도록 되어 있다. 부족한 나머지 총 21.4%는 아직 기술이 검증되지도 않은 암모니아나 수소를 이용한 발전인 신전은 21.4%, 연료전지 1.4%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의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은 완전 폐기하고 현재 24기인 원자력 발전은 25년에 9기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양광 풍력 설비는 각각 480기가 46기가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2020년 한 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121배에 달하는 규모로 서울 면적이 10배 이상을 태양광으로 덮으려는 어마어마한, 참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처럼 막대하게 늘어난 규모에도 현재 20% 수준인 태양광 효율이 2050년 34%까지 올라가고 현재 25% 미치지 못하는 풍력 이용률은 40%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효율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며 너무 극단적인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암모니아나 수소를 이용한 발전인 신전원도 아직 연구 단계에 불과한 수준인데 21.4%나 계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탈원전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고 무리한 가정을 연이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술과 비용도 지적되고 있다. 일몰 시점부터 태양광 발전의 발전량이 급속히 줄어들므로 해당 시점에 태양광 발전에 공백을 메워줄 보조 전원이 필요한데 전력당국은 그간 출력 조절이 비교적 쉬운 LNG 발전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LNG 발전 역시 탄소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탈원전에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전원마저 없애는 터여서 수급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시간에 넘치는 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 담아 활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ESS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많고 비용도 막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조 전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전력 수요 공급 간 균형이 깨지면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수시 정전이 상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발전 단가가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자력 학회는 국민 부담이 연간 41조 내지 96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금도 오르는 추세 속에서 전력 요금마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하락 요건이 될 것은 자명하다. 전기요금이 인상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중심인 한국 경제에서는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모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전망이고 이는 바로 일자리 붕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블랙아웃 같은 불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대응해 러시아, 중국 등에서 전력을 북한을 경유해서 수입해오는 이른바 동북아 그리드 추진한다고 하니 동북아나 남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도무지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인가 어안이 벙벙 해질 정도이다. 해외에도 수출해오던 세계 인류의 원전을 폐기하고 경제는 물론 안보하고도 직결된 전기를 북한을 경유해서 수입해오는 발상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이다. 이처럼 중대한 국가 백년 대계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자 2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부 산하 45개 국책기관 72명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6, 7월 2달에 걸쳐 민간위원 77명이 위원회에서 논의해왔는데 민간위원 중에는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출신이 24명인데 반면 에너지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는 전형. 야, 이거 정말 국민들 화내지 않습니까? 이거 화내야 됩니다. 77명인데 전부 다 노동계, 종교계인데 에너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급조된 안을 15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탄소 중립 시민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했다. 국가 100년 대계인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모여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최근 2050 탄소 중립을 앞두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원전,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을 활용한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SMR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원전 운영자 건설 중단 자료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 논리에 갇힌 4대 강보 해체. 4대강 사업은 하천으로 흘러들던 오염원을 정리하는 등 하천 전반을 정리한 국책사업이었다.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치우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며 보에 가둔 물을 가뭄에 대비하는 게 목적이었다. 보는 소수력 발전을 통해서 소수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도 생산한다. 4대강 사업 전후에 10년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볼륨이 16개 보인근에 대한 수질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최지용 교수는 2023년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4대 강보 대표 지점 16곳과 4대강 대권역 지점 17곳에 등 총 33곳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이전 10년 전과 이후 10년 수질을 비교한 결과 4대강보의 경우 개선이 80%, 악화가 6%. 이게 확실하게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유의미한 변화 없음이 13% 나타났다. 최 교수는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이 일환으로 추진된 하수 정화 시설 확충 등 여러 오염원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600여 개 정도 늘어났고 특히 비가 올 때 쓸려 내려오는 오염물질 관리와 하수원 정비를 꾸준히 해온 덕이 크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수질 악화를 지목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수질 평가에 사용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2010년 이미 법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고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2023년 7월 홍수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금강, 영산강의 5개 보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보해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1월에 2달 만에 서둘러 포해창 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렇게 참 자기들이 짜고 치는 것이 이렇게 참 구역질 나는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의 치수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 등 강파계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설치된 보해 일부는 해체, 상시 개방하며 지루와 지천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치수 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 재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간합동기획 전문위원회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분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2024년 8월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당시 물관리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해서 5개 부의 해체, 세종부, 축산부, 공주부 또는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 감사의 공익감사 결과 과거 보처리 방안 결정에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9회 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처리 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이미 김은경 다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임명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4대강 보에 대한 일반 국민이 극히 상식적인 인식과 판단이 설문조사로 또 한 번 확인됐다. 환경부가 2023년 5월 발표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보 인근 주민의 87%가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의 77%가 물 부족 사태를 맞아 보의 적극 활용에 찬성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은 이렇다면 보 주변 농업 종사 주민의 찬성률은 무려 93%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의 기능을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해체까지 주장하는 환경 원리주의자가 적지 않다. 정파적 이해와 좌우 관점의 모든 부분에서 진영 논리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강물과 하천 관리조차 진영 논리에 갇혀서 과학과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다. 자, 다음에는 자원 빈국 한국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매각했다.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자원 빈국이다. 석유만 한 해 1000억 달러 내외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자원 시장은 경기와 자원 생산 동향은 물론 석유 파동 같은 자원 생산국의 정책에 따라 자원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는 매우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자원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국처럼 국내 부전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은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등 자원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한국은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1978년에 해외 자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1979년에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고 1981년 인도네시아의 섬마두라 유전, 1984년 예멘 마리브 유전 개발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에는 베트남 광고 사업을 자체 기술력으로 탐사 단계부터 주도할 정도로 자원 개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가 덮치면서 자원 개발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외 자원 개발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해야 했다. 서둘러 팔다 보니 헐값으로 매각돼서 글로벌 자원 개발 경쟁 기업들의 배만 불러주었다. 그 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국제 자원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자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해외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가스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수리길 가스전,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버드라 유전, 한국석유공사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유전 등이 대표적이다. 주바이르 유전은 매년 43만 배럴 생산해 2017년 12월까지 투자비 약 24억 달러 전액을 회수하고 2035년까지 순수익 창출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자원 자주 개발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석유와 가스는 14.4%, 반면에 일본은 24.7%, 그것의 절반입니다. 유연탄 등 철강은 32.1%, 일본은 60% 수준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간주해 대거 중단시켰다. 해외 자원 개발 TF는 태스크포스팀은 투자 10년 만에 상업 생산을 시작할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세계 4위 니켈 매장량,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호주 유연탄 광산 등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광고 지분 전부를 매각할 것을 공고했다. 한국석유공사도 미국 텍사스 이글포드 셰일가스 광고를 매각 추진 중이고,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글래드스톤
액화 천연가스를 매각 추진 중이다. 거의 대부분의 해외 자원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2017년 11월 마치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일부러 망하게 하고 있는, 일부러 망해서 북한과 같게 만들려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해서 한국광업공단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사업 범위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광물자원이 탐사 및 개발 광산 직접 경영, 해외법인 출자 사업은 삭제되고 새로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과 광물자원 산업 분야 협력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이 갖다 준다는 거죠. 북한이 갖다 준다. 해외 자원 개발은 고사되고 남북 경협 사업에 치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원 개발은 국가 백년대계다. 초정권적인 장기적이고 큰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우리 오정근 원장님이 아주 용기 있는 그리고 아주 정확한 글을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문재인 같은 이런 정권이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흑서 이 책을 꼭 10권 이상씩 구입을 해서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부 읽게 만들고 지인들에게 우리가 사주자. 그래서 이 책을 전 국민이 전 가정의 소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애국의병 신백훈이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